발빠른 북한 상식 뉴스, 북한의 눈물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북한 어부들에게 내려지는 선물 어로와 포획 할당량의 실체를 아십니까? 명목은 인민에게 고기를 먹인다는 장군님의 배려지만 실상은 어부들의 목줄을 죄는 가혹한 족쇄입니다. 녹슬고 낡은 배로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고래를 잡아 오라며 목표를 못 채우면 정치적 반동으로 몰아 수용소로 보냅니다. 아픈 자식을 위해 작사를 들었지만 끝내 생명을 죽이지 못한 한 아비의 절박한 선택. 그날 밤 신포항 망영호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목숨을 건 그 눈물의 항해기를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이야기 시작 전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화면 아래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함경남도 신포항의 새벽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안개가 항구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닷물 비린내와 매캐한 디젤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는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을 찌르듯 아프게 만들었지요. 제가 서 있던 곳은 30년 세월을 함께한 저의 분신이자 낡은 포경선인 망경호의 갑판 위였습니다. 배 곳곳에는 붉은 녹이 꽃처럼 피어 있었고 파도가 칠 때마다 쇳소리를 내며 신음하는 배의 소리가 마치 저의 처량한 신세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의 신포는 참으로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동해의 거친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우리 어부들에게는 그저 하루하루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항구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위협적으로 들렸고 안개 사이로 비치는 항구의 보안등은 마치 감시자의 눈동자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거친 손등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갑판 위를 서성였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얼굴 피부는 바닷바람에 절어 거칠 대로 거칠어져 있었고 마음속은 이미 시커멓게 타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식량 배급이라는 말은 이미 박물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버린 상황이었고 장마당에서 푼돈을 벌지 못하면 당장 그날 저녁 솥단지에 물만 끓여야 하는 가혹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당에서는 어김없이 무리한 요구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장군님의 선물이라는 명목하에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잡아올릴 수 없는 거대한 고래 포획 할당량이 우리 선단에게 떨어졌습니다. 고래라는 짐승이 우리가 잡고 싶다고 해서 잡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의 신이 허락해야만 겨우 꼴이라도 구경할 수 있는 영물인데도 그들은 숫자 노름으로 우리 어부들의 목줄을 죄어왔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떤 보복이 돌아올지 잘 알고 있었기에 항구에 모인 선원들의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잿빛 그림자만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당의 지시에 따라 바다로 나가야만 하는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뼈아프게 다가오던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선실 안쪽에서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좁고 습한 공간에는 저의 어린 아들이 낡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볼은 쏙 들어가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고 잠결에 간간히 내뱉는 작은 신음이 저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비로서 아이에게 고깃국 한 그릇 배불리 먹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안개보다 더 무겁게 어깨를 눌러왔습니다.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바다에 나가 무엇이든 건져 올려야 했지만 텅 빈 연료 탱크와 녹슨 작살기를 바라보니 한숨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포항의 새벽은 적막함 속에 비릿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부 초소에서 비치는 서치라이트가 이따금 바다 위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아야 하는지, 저 깊고 푸른 바다처럼 우리 삶도 그저 자유롭게 흘러갈 수는 없는 것인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낡은 엔진이 씩씩거리며 뿜어내는 검은 연기가 안개와 섞여 시야를 가렸고, 저는 그 뿌연 연기 속에서 우리 가족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발밑에 차가운 갑판을 꽉 밟았습니다. 그때 항구 쪽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규칙적이고 위압적이었으며 평범한 주민들의 발걸음과는 분명히 다른 권위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들이 자고 있는 선실문을 살며시 닫고는 갑판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안개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검은 그림자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러 오는 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또 다른 억압과 무리한 지시를 들고 오는 사자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더욱 거세지며 배가 크게 흔들렸고, 저는 그 흔들림 속에서 가까스로 중심을 잡으며 다가오는 그림자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옆배에서 들려오는 노후한 엔진 소리가 마치 비명처럼 들려오는 그 순간에 저는 오직 저의 품 안의 가족만을 생각했습니다. 이 거친 바다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정령 없는 것인지, 저 거대한 고래를 잡아야만 우리 아이의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안개는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차가운 바닷물 한 방울이 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입술 끝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그 짠맛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쓰게만 느껴졌습니다. 갑판으로 올라온 보이부 요원들은 가죽 장화가 철판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개 속에서도 그들의 어깨에 달린 견장과 차가운 안광은 서슬퍼런 위세를 떨치고 있었지요. 그중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간부 하나가 제 앞에 멈춰서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배의 여기저기를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녹슬고 낡은 그물과 기름때가 절어있는 엔진 덮개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멸시와 독촉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저의 가슴팍에 거의 집어던지듯 내밀며 이번 달에 반드시 채워야 할 포획 할당량이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는 도저히 저와 같은 노후한 포경선 한 척이 감당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허무맹랑한 목표였지만 그 누구도 입 밖으로 안 된다는 소리를 내뱉을 수는 없었습니다. 보이부 간부는 저의 멱살을 잡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더한 압박감을 주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항해에서도 빈배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능함이 아니라 당의 배려를 배신하는 정치적 반동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인민들에게 고기 맛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하사한 연료와 장비를 가지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며 그는 저희 얼굴 가까이 다가와 비릿한 담배 냄새를 풍겼습니다. 수용소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미 그 차가운 창살의 냉기가 서려 있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저 알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떨리는 두 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래는 나라의 경제를 살린 자원일지 모르나 저에게는 이제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 잔인한 숙제가 되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원들이 배를 한바탕 휘젓고 떠난 뒤에도 한동안 저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공포 앞에 저는 가족들을 먼저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항구의 비릿한 공기를 뒤로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항구의 다른 선원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각자의 배 앞에 떨어진 서슬 퍼런 할당량을 확인하느라 그들의 눈에도 생존을 향한 절박함과 타인에 대한 경계심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선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 구석에서 자고 있는 아들이 깰까봐 입을 틀어막았지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충성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이 가혹한 압박은 작살보다 더 무겁게 저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책상 밑바닥을 더듬어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나무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살아생전 저에게 물려주신 낡은 나침반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평소에는 보이부의 검열을 피하기 위해 배의 녹슨 엔진 하단부 비밀스러운 틈새에 숨겨두던 물건인데 며칠 전부터 왠지 모를 불안함에 이곳 선실로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뚜껑을 열자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황동색 나침반이 그 자태를 드러냈고 자석 바늘은 여전히 정직하게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며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침반은 당에서 지급한 조잡한 기기들과는 달리 단 한 번도 틀린 방향을 가리킨 적이 없었기에 저는 이 물건을 보물처럼 아끼며 의지해 왔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가리키는 저 먼 남쪽의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자니 왠지 모를 서글픔과 함께 묘한 용기가 가슴 밑바닥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이 피 한 방울보다 귀한 상황에서 국가가 내준 비상 연료를 채우는 과정도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연료 창고의 배급 담당자는 마치 자기 살점을 떼어주는 듯한 표정으로 장부를 대조하며 저의 배에 들어갈 기름의 양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어부가 바다에서 겪는 폭풍우나 고래의 이동 경로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나가는 연료의 양과 들어오는 고래의 무게만을 계산하는 기계들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피해 나침반을 품속 깊은 곳에 갈무리하며 이번 항해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바다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수면 아래에는 수천 개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것처럼 저의 마음 속에서도 수많은 생각과 공포가 뒤엉켜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하나둘 배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표정에서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무기력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선장으로서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어야 했지만 정작 저의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고래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사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엔진실로 내려가 낡은 피스톤에 기름칠을 하며 쇳덩이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 배가 과연 저 험한 공해상을 버텨낼 수 있을지, 당이 원하는 고래를 찾아낼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이번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설 자리는 항구가 아니라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항구의 수면 위로 망경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출항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저는 조타실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멀리 보이는 심포항의 낮은 집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저 집들 중 하나에는 아픈 아내와 굶주린 이웃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살 또한 저처럼 위태로운 밧줄 위에 서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품 안의 나침반을 다시 한번 꽉 쥐어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질 때마다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바다의 냄새가 더욱 진하게 코끝을 자극했고 저는 그 냄새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부름을 듣고 있었습니다. 항구의 비릿한 공기를 뒤로하고 찾아간 집 안은 바깥보다 더 시린 냉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방 한구석에서 아내가 밭은 기침을 하며 누워있는 아들의 이마를 수건으로 닦아내고 있었지요. 방 안에는 가구라고 부를 만한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는데 지난 겨울 지독한 추위를 견디다 못해 하나둘씩 부수어 땔감으로 써버린 탓에 휑한 바닥만 덩거리 드러나 있었습니다. 벽지마저 습기에 절어 눅눅한 냄새를 풍기는 그 좁은 방에서 아내의 눈은 공포와 미안함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꽉 잡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내뱉었는데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하는 아들을 살리려 장마당에서 항생제를 구하려다 단속반에게 걸려 가진 돈을 다 뺏기고 몰매까지 맞았다는 이야기에 저희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충성하고 일해온 대가가 고작 아픈 아이의 약한 알조차 허락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단속원들에게 빌고 또 빌어서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며 자책했지만 저의 눈에는 아내의 멍든 팔뚝과 해진 옷자락만이 크게 박혔습니다. 장마당이라는 곳이 우리네 서민들에게는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그곳에서조차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참으로 기가 막혔지요. 저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생각을 굳혔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수용소로 끌려가나 여기서 굶어 죽거나 약이 없어 아이를 잃으나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저의 머릿속을 차갑게 관통했습니다. 바깥에서는 간간히 순찰대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왔고 그때마다 아들은 움찔거리며 자지러지는 숨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앉아 텅 빈 부엌의 솥단지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저 넓고 푸른 바다 너머뿐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내에게 나직하게 우리의 계획을 이야기하자 그녀의 눈동자에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경악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체념과 희망이 교차하며 서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는 고향 산천을 등지고 떠난다는 두려움보다 당장 내일 아침 아이가 숨을 거둘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훨씬 더 컸기에 그 무모한 선택이 오히려 유일한 살길처럼 느껴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귀에 대고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온 가족이 함께 배에 올라야 한다고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몇 번이고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집안의 가재도구를 정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일 만한 짐을 챙겼다가는 당장 의심을 살 것이 뻔했기에 우리는 각자 몸에 지닐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아픈 몸을 이끌고 아들의 낡은 옷까지 몇 벌을 보찜에 말아 넣었고 저는 내일 새벽 만경으로 나갈 채비를 하며 마음속으로 수만 번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다는 때론 잔인하지만 정직한 곳이니 우리 가족의 가련한 사정을 조금이라도 가여이 여겨준다면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를 품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앉아있는 우리 가족의 모습은 마치 깎아지른 듯한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형국이었지만 오히려 그 절벽 아래로 몸을 던져서라도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더 강렬하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마치 우리를 감시하는 창끝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타들어가는 입술에 물을 적셔주며 아비로서 마지막으로 부리는 고집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아닐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텅 빈 쌀독과 차디찬 방바닥은 저에게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을 주지 않았고 고통에 신음하는 가족의 소리는 저를 더욱 단단하게 채찍질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북한의 주민도 어부도 아닌 그저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짐승과도 같은 처지가 되어 마지막 항해를 준비하는 그 짧은 밤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져 오자 멀리 항구 쪽에서 망경호의 엔진 시험 가동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문가로 향했습니다. 심포항의 흙냄새와 사람들의 고단한 삶이 배어 있는 이 동네를 떠난다는 감상에 젖을 틈조차 없이 우리는 오직 앞만 보고 걸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의 등에 업힌 아들의 몸무게가 평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져서 저의 가슴은 또 한 번 미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소리 죽여 집을 나섰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이 짙게 깔린 골목길을 지나 바다로 향하는 길목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소리가 죽은 듯 고요한 새벽길을 걷는 동안 저의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거칠게 느껴지며 우리 가족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아내의 떨리는 숨결이 저의 등에 닿을 때마다 저는 탈을 잡은 선장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한 걸음씩 항구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바다뿐이었고 그 바다가 우리를 품어줄지 아니면 집어삼킬지는 오직 하늘만이 아는 일이었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둣가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낡은 목선의 기름 냄새와 성난 파도가 방파제에 부딪히며 내는 서늘한 물보라였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망경호의 낡은 철계단 앞에 섰을 때 저의 손은 이미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등에 업힌 아들의 가느다란 온기가 등줄기를 타고 전해질 때마다 저는 이 아이의 목숨이 지금 저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아내의 소매를 꼭 붙잡고 조심스럽게 배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 발밑의 철판이 내는 작은 마찰음조차 항구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경종처럼 크게 들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이끌고 선실 깊숙한 곳, 평소에는 생선 괴짝이나 낡은 예비 그물을 쌓아두던 어창 간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눅눅한 습기와 비린내가 진동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어창의 차가운 바닥에 아내와 아들을 눕히고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낡은 그물 더미를 그들 위로 겹겹이 덮어주었습니다. 아내의 겁에 질린 눈망울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한번 꽉 쥐어주는 것으로 모든 약속을 대신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숨을 죽인 채 그물 아래로 몸을 숨기는 가족들을 보며 저는 반드시 이들을 살려 저 넓은 바다 너머로 데려가겠노라 다짐하며 무거운 어창 덮개를 닫았습니다. 갑판으로 올라오니 멀리서 보이부 요원들의 서치라이트가 항구를 훑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낡은 장갑을 끼고 어구들을 정리하는 신용을 했고 이윽고 2명의 요원이 망경호 앞으로 다가와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이 새벽에 온 가족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다그쳤는데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거짓말을 차분하게 내뱉었습니다. 이번 할당량이 워낙 막중하여 아내와 아들까지 일손을 돕게 하려고 데려왔으며 한 마리라도 더 잡아야 장군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 아니냐며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충성심을 운운하며 비굴할 정도로 고개를 숙이는 저의 모습이 스스로도 참담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오직 그들의 의심을 피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요원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혀를 차며 배의 위쪽 선실만 대강 훑어보고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다시금 정신을 가다듬고 조타실로 향했습니다. 엔진실로 내려가 시동 레버를 힘껏 당기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낡은 디젤 엔진이 쿨럭거리며 검은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배 전체가 거칠게 요동치며 내는 진동이 저의 심장 박동과 겹쳐져 온몸으로 전해졌고 저는 그 진동 속에서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항해가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닻이 서서히 올라가며 바닥에 진흙을 긁어내는 소리가 마치 고향 땅과의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들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망경호는 검은 물살을 가르며 심포항의 어둠을 뚫고 서서히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조타실 유리창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항구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을 다시는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서글픈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발밑에서 느껴지는 엔진의 육중한 울림은 저에게 뒤를 돌아볼 여유를 주지 않았고 오직 남쪽으로 향하는 나침반의 바늘만을 응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도가 배의 앞머리를 때릴 때마다 하얀 거품이 갑판 위로 들이쳤고 저는 그 차가운 물방울들을 맞으며 정신을 바짝 차리려 애썼습니다. 공해상으로 나아갈수록 파도의 높이는 점점 더 높아졌고 배의 흔들림도 심해졌지만 저는 탈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엔진실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와 바다의 찬바람이 뒤섞여 조타시라는 기묘한 공기로 가득 찼고 저는 그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어창 밑에 숨어 있을 가족들이 배멀미와 공포를 잘 견뎌내고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안전하게 감시망을 벗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 등대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해역만을 골라 항해하며 저는 망경호의 낡은 엔진이 제발 우고비를 넘겨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동에 바다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입속처럼 깊고 푸른 심연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육지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늘의 별빛만이 바다 위에 부서질 때 저는 비로소 우리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음을 느꼈습니다. 망경호가 뿜어내는 검은 연기는 밤하늘로 흩어지고 거친 엔진 소리만이 적막한 바다를 깨우며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손끝에 닿는 타륜의 질감은 차가웠지만 그 너머에서 느껴지는 가족들의 생존에 대한 의지는 뜨겁게 타오르며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타륜을 꽉 쥔 손에 힘을 더하며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나아갈 때 갑자기 배 근처의 수면이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커먼 바닷물이 갈라지며 솟구쳐 오른 것은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혹등고래였습니다. 녀석이 내뿜는 숨결은 마치 안개처럼 허공을 메웠고 그 육중한 몸집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앉을 때마다 망경호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이 좌우로 요동쳤습니다. 30년 넘게 바다 위에서 잔뼈가 굵은 저였지만
이토록 압도적인 생명력을 지닌 존재를 이토록 가까이서 마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고래의 매끄러운 피부 위에는 세월의 흔적 같은 하얀 굴껍데기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그 거대한 꼬리가 수면을 때리는 소리는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고요한 공해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조타실 옆에 설치된 낡은 작살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 녀석만 잡아 올린다면 당의 영웅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갈 걱정 없이 평생 따뜻한 밥을 먹으며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유혹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살의 끝쪽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저의 손가락은 이미 발사 레버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거대한 고래 한 마리는 곧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자 체제 안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는 화려한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작살을 겨누려던 찰나 저는 수면 위로 살짝 드러난 고래의 커다란 눈동자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눈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이 깊고 고요했으며 공포나 분노보다는 알 수 없는 슬픔과 초연함이 서려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의 뇌리를 스친 것은 저 거대한 생명체 또한 이 좁고 험한 바다에서 누군가에게 쫓기고 속박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동질감이었습니다. 저 녀석을 죽여서 얻는 평화가 과연 진정한 삶일까 하는 의문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치올라왔습니다. 고래는 배 주위를 천천히 맴돌며 마치 저에게 말을 거는 듯한 기묘한 소리를 내뱉었는데 그 울림이 배 밑바닥을 타고 전해져 저희 발바닥까지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어창 아래 숨어있는 아픈 아들과 겁에 질린 아내의 얼굴이 고래의 그 깊은 눈동자 위로 겹쳐 보였고 저는 서서히 발사 레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손바닥에 맺힌 식은땀이 차가운 금속판 위로 흘러내렸고 저는 작살기 대신 다시 탈윤을 부여잡았습니다. 고래는 마치 저의 결심을 알기라도 한 듯이 뱃머리 방향을 돌려 남쪽을 향해 유유히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으며 물살을 가르는 꼬리의 움직임은 마치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의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고래의 뒤를 쫓아 배의 방향을 꺾었습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가리키는 남쪽과 고래가 나아가는 방향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순간 저의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의 영웅이 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린 셈이었지만 오히려 마음 한구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엔진은 여전히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고 있었고 배 뒤편으로는 하얀 포말이 길게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고래는 이따금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며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켰는데 그 광경은 마치 우리 가족의 탈출을 축복하는 신비로운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닷물에 젖은 저의 낡은 작업복이 몸에 착 달라붙어 한기를 더했지만 저는 그 추위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고래의 등지느러미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부와 사냥감이 아니라 이 험난한 파도를 함께 넘는 동반자가 되어 이름 모를 남쪽 바다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바다 한가운데에서 오직 고래의 숨소리와 망경호의 엔진 소리만이 서로 대화를 나누듯 울려 퍼졌습니다. 혹시라도 북측 경비정의 레이더에 걸릴까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앞서가는 저 거대한 생명체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를 안도감이 생겨났습니다. 저 녀석은 이 바다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자유로운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저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조타실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고래가 만들어내는 물길을 따라가며 제발 이 평화로운 동행이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달은 구름 뒤로 숨어버리고 사방은 분간할 수 없는 어둠에 잠겼지만 고래가 일으키는 빛나는 파도는 여전히 저의 눈앞에서 명확하게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타륜을 잡은 손의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을 주어 고래의 궤적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동행도 잠시 배의 엔진 소리가 가빠지더니 연료계의 바늘이 야속하게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실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며 배 안쪽에서 매캐한 냄새가 올라왔지만 지금 저에게 중요한 것은 기계의 상태보다 저 거대한 동반자와의 간격뿐이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고 앞날은 안개처럼 뿌연 상황이었지만 고래와 함께하는 이 항해 속에서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용기를 얻으며 거친 파도 속으로 배를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엔진의 육중한 진동이 멈추자마자 사방은 소름 끼칠 정도의 고요함 속에 잠겼습니다. 거친 물결 소리만이 배의 외벽을 사정없이 때렸고 저는 혹시라도 북측 경비정의 레이더에 포착될까 두려워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조타실 구석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연료 게이지의 바늘은 이미 빨간 선 바닥을 가리키며 가늘게 떨리고 있었는데 비상용으로 남겨둔 마지막 기름통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파도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표류하는 망경호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관처럼 느껴졌고 저는 이 차가운 금속 덩어리 안에서 우리 가족의 운명이 서서히 꺼져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타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바닷바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날카로워져서 조타실의 얇은 유리창 틈새로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장갑도 끼지 못한 저의 손마디는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침조차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지요. 저 아래 어창 속에 숨어있는 아내와 아들은 지금 이 갑작스러운 정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엔진 소리가 멈춘 것이 혹시라도 보이부에 붙잡혔기 때문은 아닐까 하며 숨이 막히는 공포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발을 굴러 아래층에 신호를 보낼까도 생각했지만 혹시라도 그 작은 소리가 수면을 타고 멀리 퍼져나갈까봐 그저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수평선 너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선실 안에서 아내는 아마도 평생 해본 적 없는 기도를 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북쪽 땅에서는 신을 믿는 것조차 범죄였기에 우리는 오로지 당과 수령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지만 이 죽음의 문턱에서는 이름 모를 하늘의 존재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지요. 아들의 고열이 다시 오르지는 않았는지 배고픔에 지쳐 기절이라도 한 것은 아닌지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굶주린 엔진은 더 이상 우리를 밀어주지 못하고 쇳소리만 내뱉으며 잠들어 버렸는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연료는 남쪽 경계선까지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바다는 자비라고는 없는 거대한 어둠의 심연처럼 우리를 삼킬 듯이 출렁거렸고 저는 그 막막한 풍경 앞에서 한낱 인간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다시금 기묘한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를 이끌던 그 거대한 고래가 엔진을 끈 망경호 주위를 아주 천천히 맴돌며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마치 우리가 멈춰선 이유를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배 옆으로 바짝 다가와 육중한 몸을 부딪힐 듯 말 듯 스쳐 지나갔는데 그 움직임 덕분에 배가 자연스럽게 물살을 타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래가 뿜어내는 거친 숨소리는 적막한 밤바다에서 유일한 생명의 소리였고 저는 그 소리에 의지해 가까스로 정신줄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고래의 피부에서 발산되는 듯한 은은한 인광이 수면 아래를 비추며 마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보이지 않는 길을 표시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은 이제 공포를 넘어 환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눈앞에 따뜻한 쌀밥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한 사발이 아른거렸지만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꿈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절망의 깊이는 더욱 깊어졌지요. 저는 저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고 혹시라도 멀리서 경비정의 서치라이트가 비치지 않는지 사방을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 엔진을 켜서 전속력으로 달리고 싶은 유혹이 굴뚝 같았으나 지금은 오직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만이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이 아쉬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저 신비로운 고래의 인도와 이름 모를 바닷길의 흐름뿐이었습니다. 어창 밑바닥에서 아내가 내는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울음소리라기보다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낮은 은조림에 가까웠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탈윤을 고쳐 잡았습니다. 아비가 되어 자식과 아내를 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엔진이 굶주려 멈췄다면 저의 몸의 진액이라도 짜내어 배를 움직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고래는 여전히 배 주위를 지키며 거대한 파수꾼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고 저는 그 신비로운 동행 속에서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북쪽의 그림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오직 검은 물과 차가운 별빛뿐인 이 공간에서 저는 저의 자신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어부인가, 도망자인가 아니면 그저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한 명의 인간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 가슴을 때렸습니다. 망경호의 낡은 널빤지들이 파도에 부딪히며 내는 비명은 우리 가족의 고달픈 인생 역정을 대변하는 듯했고 저는 그 비명 소리를 묵묵히 견뎌내며 다가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이 저의 옷깃을 파고들며 뼛속까지 시린 고독을 안겨주었지만 저는 차가운 탈윤을 놓지 않은 채 오직 바다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막을 깨뜨린 것은 바다의 소리가 아니라 뒤편에서 날카롭게 쏟아진 백색의 강렬한 빗줄기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칼로 베어내듯 다가온 그 빛은 망경호의 낡은 뒷갑판을 순식간에 대낮처럼 밝혀버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탈윤을 꽉 움켜쥐며 상체를 낮추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적인 엔진 소리는 저의 배의 노후한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위압적인 박동이었으며 그것이 북측 순찰함의 접근을 알리는 조종 소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희 가슴은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앞을 주시했지만 수면 위로 길게 뻗어오는 그 서치라이트의 그림자는 마치 도망칠 곳 없는 쥐를 몰아넣는 사냥꾼의 시선처럼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붙었습니다. 이윽고 밤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고 망경호 옆으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북측 경비정에서 발사한 경고 사격이었는데 수면을 때리는 충격이 배 전체를 흔들 정도로 강력하여 조타실 유리가 미세하게 떨릴 정도였습니다. 붉은 궤적을 그리며 밤하늘을 수놓는 예광탄의 잔상이 눈앞을 어지럽게 만들었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엔진을 끄고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우리 가족 모두가 차가운 바다 아래 잠기거나 아니면 평생 빛도 보지 못할 지하 감방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저를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조타실 바닥에 놓아두었던 마지막 비상 연료통을 움켜쥐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조차 아쉬워 아끼고 아껴두었던 그 통의 뚜껑을 열자 매캐하고 독한 연료 냄새가 좁은 조타실 안에 가득 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연료 주입구에 그것을 모조리 쏟아부었습니다. 단 한 방울의 낭비도 허용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서 저는 제발 이 배의 심장이 다시 한 번만 뛰어주기를 간절히 빌며 시동 레버를 힘껏 당겼습니다. 엔진은 처음엔 거친 기침을 내뱉으며 고집을 피우는 듯 하더니 이윽고 찢어지는 듯한 쇳소리와 함께 거대한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전속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뒤편에서의 총성은 더욱 빈번해졌고 수면 위에는 끊임없이 물보라가 튀어 올랐습니다. 저는 타륜을 좌우로 크게 꺾으며 지그재그로 물살을 가름으로써 경비정의 조준을 흐트러뜨리려 애썼습니다. 엔진실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며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열기가 뜨거웠지만 저는 그 고통조차 잊은 채 오직 남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만을 응시했지요. 제발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내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라도 저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을 때까지만 엔진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쉴 새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우리 배를 앞서가던 그 거대한 고래가 갑자기 수면 위로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지체만 한 몸집이 달빛을 받으며 허공을 갈랐고 녀석이 바다로 다시 떨어지며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는 마치 성벽처럼 우리 배 뒤편을 가로막았습니다. 고래가 일으킨 그 물벽 덕분에 추격하던 경비정의 시야가 잠시 가려졌고 망경호는 그 틈을 타 파도의 반동을 이용해 앞으로 튕겨나가듯 속도를 높였습니다. 고래의 꼬리가 수면을 강타하며 내는 웅장한 소리는 북측의 총성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며 저에게 마지막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에 수면 위에 처진 보이지 않는 선인 북방한계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다의 색깔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공기의 흐름과 파도의 결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그 지점이 바로 생과 사의 갈림길임을 알 수 있었지요. 뒤편에서 비치던 그 지독한 백색 광선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고 경비정의 엔진 소리도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연료의 힘까지 쥐어짜며 타륜을 꽉 붙잡았고 망경호의 뱃머리가 마침내 그 가상의 경계를 가로질러 나아가는 순간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저는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저를 억제던 그 붉은 섬광들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먼 발치에서 전멸하고 있었고 망경호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름 모를 남쪽 바다의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과 바닷물로 젖어 축축했지만 저는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타륜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어 배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어창 아래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작은 신음이 이제는 공포가 아닌 생존의 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어둠 속에서 오직 앞을 향해 나아가는 배의 진동만을 느끼며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2013년 10월 중순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강원도 속초항의 낯선 부둣가에 망경호의 낡은 선체가 조심스럽게 몸을 기대었습니다.
밤새 거친 파도와 사투를 벌이며 남쪽으로 내려온 배는 이제 모든 기력을 다한 듯 엔진 소리조차 희미해져 있었고, 저는 조타실 유리창 너머로 다가오는 주황색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총구부터 들이밀 줄 알았던 저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밧줄을 바다부두에 고정해 주었으며, 배 위로 올라오는 그들의 얼굴에는 살벌한 적대감 대신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타륜을 잡고 있던 굳은 손을 천천히 떼어냈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경련을 일으키며 제대로 펴지지 않을 정도로 긴장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배가 완전히 정박하자마자 저는 어창으로 달려가 덮개를 열고 그물 더미 속에 숨어있던 아내와 아들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신 지 아내는 두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비틀거렸고, 고열로 신음하던 아들은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마시자마자 가느다란 기침을 내뱉었지요. 우리 가족이 부둣가 흙바닥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스치는 달콤하고도 상쾌한 공기였습니다. 북쪽 항구의 매캐한 석탄 연기와 비릿한 기름 냄새와는 전혀 다른 왠지 모를 따뜻함과 평화가 배어있는 그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말끔하게 풀려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속초 해경 요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두꺼운 담요를 어깨에 덮어주며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작은 금속 캔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가 얼어붙었던 저의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뚜껑을 따서 한 모금 들이켰을 때 느껴진 그 강렬한 달콤함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설탕보다 더 달고 우유처럼 부드러운 그 맛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제가 정말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실감 나기 시작했지요. 저는 캔커피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내의 입가에도 그것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는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서로의 눈물 젖은 얼굴을 바라보며 굵은 눈물방울을 흘렸습니다. 부둣가의 흙바닥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포근했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이 땅은 더 이상 저에게 불가능한 할당량을 강요하지도 않고 저의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충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상납하기 위해 고래를 잡지 않아도 된다는 것, 오직 내 가족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물을 던질 수 있다는 평범한 권리가 비로소 저의 손에 쥐어졌다는 생각에 억눌렸던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다를 건너오며 겪었던 그 지독한 공포와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저는 흙바닥을 적실 정도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해경 대원들은 제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고 간간히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의 손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은 차가운 보이부의 구둣발과는 전혀 달랐고 사람의 체온이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곳 속초항에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멀리서 아침을 알리는 갈매기 소리가 들려오고 항구의 활기찬 소음이 귓가를 스쳤는데 그 모든 소리가 마치 우리 가족을 환영하는 교향곡처럼 들려왔지요. 아들은 해경 대원이 건네준 따뜻한 우유를 조금씩 마시며 서서히 기운을 차리는 듯 보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속초항의 아침 햇살은 망경호의 녹슨 갑판을 비추며 우리가 지나온 고난의 세월을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낡은 배를 돌아보며 우리를 여기까지 실어다 준 그 고마운 목선에게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이제는 도망자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자유라는 것이 이토록 뜨겁고 달콤한 것인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으나 지금 저의 입술에 닿는 이 공기와 캔커피의 온기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젖은 눈을 닫고 일어나 아내의 손을 잡았으며 우리 앞에 펼쳐진 낯설지만 눈부신 길을 향해 천천히 발을 떼었습니다. 부두 한쪽에는 우리를 이송할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그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바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힌 동료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저의 품 안의 가족은 안전하다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름 모를 남쪽의 흙냄새가 코끝을 맴돌고 따뜻한 햇살이 외투를 적시는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항해의 마침표를 이곳 속초에서 찍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렁이는 이 감정은 공포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묘한 설렘과 생존의 기쁨이 뒤섞인 뜨거운 무언가였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속초의 거리 풍경은 북쪽의 잿빛 도시와는 달리 온갖 색깔로 가득 차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차림에서도 생동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그 모든 낯선 광경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에 담으며 내 아들이 자라날 이 땅의 공기를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다의 신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보이부의 서치라이트를 피해 숨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치 기적처럼 온몸의 감각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감기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한 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한 안식 속으로 서서히 빠져들어갔습니다. 사회조사기관에서의 정착 교육이 끝나고 속초의 작은 월세방에 우리 가족의 단출한 살림을 풀었을 때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벽에 달린 작은 꼭지 하나였습니다. 손잡이를 살짝 돌리기만 하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그 광경은 마치 마술을 보는 것처럼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요. 북쪽에서는 추운 겨울마다 꽁꽁 얼어붙은 강물을 길어다 솥에 끓여야 겨우 세수라도 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손가락 하나로 온기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눈물겹도록 고마웠습니다. 시장통에 나가면 지천으로 널려있는 하얀 쌀밥과 갖가지 고기 반찬들은 또 어떻고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풍요로운 풍경이 처음에는 오히려 죄스러워 아내와 저는 한동안 수저를 들지 못하고 멍하니 밥상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짜로 주어지는 풍요는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저는 몸이 근질거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이면 속초항 부둣가로 나가 일거리를 찾았는데 남쪽의 고기잡이 방식은 제가 30년간 해온 것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배마다 달려있는 최신식 어군 탐지기와 위성 항법 장치는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귀신같이 찾아내고 있었고 기름때 묻은 손으로 엔진을 두드려 고치던 저의 투박한 기술은 이곳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북쪽에서는 베테랑 선장 소리를 들으며 바다를 호령하던 저였지만 이곳에서는 기계 사용법조차 모르는 서툰 초보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저의 자존심을 심하게 긁어놓았습니다. 다행히 속초에서 작은 어선을 운영하던 한 선장님이 저의 거친 손바닥을 유심히 보더니 배에 타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여 딱딱해진 저의 손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다며 그는 저에게 낡은 장화와 작업복 한 벌을 내주었지요. 처음으로 남쪽 바다에 그물을 던지던 날 저는
북쪽에서 배우지 못한 새로운 매듭법과 그물질 속도에 맞추느라 진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기계는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저의 몸은 예전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 자꾸만 실수를 연발했고 그럴 때마다 선원들의 눈총을 받는 것이 못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남한의 바다는 북쪽보다 훨씬 활기차고 분주했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지켜야 할 규칙도 많았습니다. 수시로 해경과 무선을 주고받으며 위치를 보고해야 했고 잡아서는 안 되는 작은 치어들을 다시 방류하는 모습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지요. 북쪽에서는 무조건 많이 잡아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미덕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바다를 아끼고 내일을 준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장님의 지시에 따라 잡어들을 분류하고 그물을 수선하며 남쪽 어부들의 마음가짐을 하나씩 몸으로 익혀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거센 파도에 그물이 엉켜 선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제가 북쪽에서 쓰던 방식대로 직접 바다에 몸을 던져 엉킨 줄을 풀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전신을 감쌌지만 저는 오직 배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사투를 벌였고 무사히 그물을 건져 올렸을 때 선장님은 저희 어깨를 툭 치며 제법이라며 껄껄 웃었습니다. 북쪽의 기술은 투박하고 낡았을지 몰라도 바다를 대하는 어부의 진심만큼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으며 저는 그 칭찬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배가 항구로 돌아오면 선장님은 그날 잡은 고기 몇 마리를 봉지에 담아 저의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그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가 흘린 땀방울이 가족의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보람을 느꼈지요. 북쪽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당의 몫을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지만 이곳에서는 저의 성실함이 고스란히 저희 가족의 행복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져온 생선을 정성껏 구워 아들의 밥상 위에 올려주었고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이 땅에 잘 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이 가득한 남한의 밤거리는 여전히 저에게는 낯설고 복잡한 미로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계를 다루는 법도 서툴러 아들에게 매일같이 혼나기 일쑤였고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할 때는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긴장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바다 위에서 폭풍우를 견뎠던 그 깡다구로 남한의 문화를 몸소 부딪히며 익히는 과정은 마치 새로운 인생의 그물을 짜는 것과도 같았지요. 저는 잠들기 전 저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며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능숙한 어부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이 땅의 흙에 더 깊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속초항의 밤바다 소리는 북쪽의 그것과 닮은 듯 하면서도 훨씬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피곤한 몸을 뉘었는데 내일 새벽 다시 바다로 나갈 생각을 하니 왠지 모를 설렘이 가슴 한구석을 간지럽혔습니다. 비록 지금은 남의 배에서 일하는 서툰 일꾼이지만 언젠가는 이 넓은 바다를 저의 손으로 자유롭게 누비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꿈을 꾸며 저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18년 10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강원도 고성의 이름 모를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홀로 앉아 북쪽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한 땅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는 속초의 복잡한 길목도 저의 집 앞마당처럼 익숙해졌고 낯설었던 남쪽 사람들의 말투도 제법 자연스럽게 저희 입술에 묻어납니다.
하지만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뺨을 스칠 때면 저도 모르게 심포항의 그 비릿한 새벽 공기가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요. 수평선 너머로 아스라이 보이는 저 바다는 제가 건너온 그 바다와 같은 몸인데 어째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토록 단단한 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것인지 바다를 볼 때마다 묻고 또 묻게 됩니다. 모래사장 위를 걷는 저의 발자국 뒤로 파도가 밀려와 흔적을 지워버리듯 제가 북쪽에서 보냈던 40년의 세월도 이곳에서는 그저 한편의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그곳에 두고 온 동료 어부들은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지, 혹시라도 저 때문에 보이부에 불려가 고초를 겪지는 않았을지 생각하면 파도 소리조차 비명처럼 들려와 눈을 감게 됩니다. 함께 거친 풍랑을 헤치며 그물을 당기던 그 투박한 손마디들이 기억나고 소주 한 잔에 고달픈 인생을 서로 달래던 그 낡은 선술집의 냄새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고향 산천의 흙냄새와 부모님 산소 앞에 흐드러지게 피어있을 이름 모를 들꽃들까지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듯 선명한데 도무지 닿을 수 없는 그 거리감이 저를 자꾸만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의 곁을 지나쳐 뛰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그 시린 그리움조차도 행복한 사치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어느새 훌쩍 자라 늠름한 중학생이 된 아들은 이제 북쪽에서의 배고팠던 기억을 다 잊은 듯 깨끗한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웃으며 학교에 갑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느라 끙끙대고 가끔은 사춘기 소년처럼 투덜대기도 하는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보다 더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아픈 아이를 업고 장마당을 헤매던 그 절망적인 새벽이 없었다면 지금 저의 눈앞에 이 평화로운 풍경도 없었을 것이기에 저는 오늘도 바다를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며 저희 아내 슬픔을 억누릅니다. 아내 또한 이제는 속초의 한 식당에서 일하며 남들 못지않은 야무진 손끝으로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나만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겁에 질려 있었는데 이제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누비며 포인트 적립까지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북쪽에서 먹던 소박한 음식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곳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약속했습니다. 살기 위해 고향을 버렸다는 죄책감은 아마 평생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이겠지만 적어도 내 아이만큼은 그 짐을 물려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습니다. 저는 가끔 바다를 향해 소리 없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날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었던 그 신비로운 혹등고래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 같은 것이지요. 그 거대한 고래도 지금쯤은 어느 넓은 대양을 자유롭게 헤엄치며 저처럼 평화로운 오후를 만끽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우리가 사선을 넘을 때 거대한 물벽을 만들어 우리를 지켜주었던 그 고래의 눈망울은 어쩌면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마지막 잡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생명의 가치는 그 어떤 체제나 이념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그 녀석은 몸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성 바닷가의 모래알이 저의 발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느낌을 음미하며 저는 이 땅에 뿌리 내린 저의 삶의 무게를 가늠해 봅니다. 처음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이곳이 저의 가족을 지켜주는 유일한 보금자리가 되었고 제가 뼈를 묻어야 할 진짜 고향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경계선 근처에서 이렇게 북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언젠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가장 먼저 망경호를 타고 다시 그 바다로 나가보고 싶습니다. 작살 대신 따뜻한 마음을 싣고 두고 온 동료들에게 나만의 달콤한 커피를 대접하며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꿈을 꿉니다. 수평선 너머로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가며 바다는 오렌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란한 빛깔이 마치 우리 가족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리움은 여전히 저의 심장 한구석을 콕콕 찌르지만 이제는 그 통증마저도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져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저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찔러 넣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내일 새벽 다시 시작될 저의 일상과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모래사장 저편에서 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빠 집에 가요, 배고파요라고 말하는 그 흔하고 평범한 말이 저의 귓가에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북쪽 하늘을 향해 고개를 한번 숙여 인사를 건넨 뒤 아들이 기다리는 곳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모래 위에 새겨지는 저의 발자국은 이제 방황하는 도망자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책임지는 당당한 가장의 무게가 실려 있어 묵직하고 단단하게 찍히고 있었습니다. 2026년 새해의 첫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인 속초항의 고요한 새벽 부둣가에서 저는 다시금 저의 인생의 탈을 잡습니다. 항구에는 이미 수많은 어선이 불을 밝히고 출항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 소란스러움조차 저에게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정겨운 노래처럼 들려옵니다. 저의 앞에는 이제 낡고 녹슬어 비명을 지르던 망경호가 아니라 저의 손으로 직접 가꾸고 닦아낸 당당한 자유호가 짙푸른 바다 위에 떠있지요. 배의 옆면에 새겨진 자유호라는 이름 세 글자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면서 제가 건너온 그 험난했던 파도와 시간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끌려 나오던 바다였지만 지금은 저 스스로 선택한 길을 따라 저 넓은 수평선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기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갑판 위를 정리하며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을 때면 예전처럼 뼈가 시린 고통이 아니라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물에 묻은 짠물과 미끈거리는 물고기의 감촉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노동의 흔적이 아니라 제가 일군 삶의 정직한 수확물로 다가오지요. 북쪽에서는 할당량을 채우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보이부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지만 이곳에서는 제가 흘린 땀방울이 고스란히 저희 가족의 따뜻한 밥상이 되고 아들의 학업을 돕는 밑거름이 됩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잡은 고기를 넘기고 정당한 대가를 손에 쥘 때 느껴지는 그 묵직한 무게감은 저의 인생에서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조타실에 앉아 나침반과 레이더를 확인하며 바다로 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예전의 낡은 나침반 대신 최신식 장비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 우리를 인도해 주었던 그 거대한 고래의 눈망울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혹등고래가 뿜어냈던 그 신비로운 물줄기와 거대한 파도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아마 저 차가운 바다 아래에서 잊혔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 고래는 저에게 단순히 길을 알려준 짐승이 아니라 억압받던 영혼을 깨우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바다의 신이었음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는 가끔 바다 한가운데에서 엔진을 잠시 끄고 수면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그 녀석이 다시 나타나 주지는 않을까 하는 어린아이 같은 기대를 품어보기도 합니다.
이제 저의 아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에게 나만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녀석이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 모진 고생을 하며 바다를 건너온 보람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아내는 식당에서 번 돈을 알뜰히 모아 저의 생일날 따뜻한 새 외투를 사오기도 하는데 그런 평범한 행복이 북쪽에서는 도저히 꿈꿀 수 없었던 기적 같은 현실임을 매 순간 절감하고 있지요.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고 내일의 안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먼 길을 돌아와 얻은 가장 큰 고래는 엄청난 돈도 아니고 화려한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가족과 함께 아무런 구속 없이 숨 쉴 수 있는 이 평범하고도 위대한 자유라는 이름의 수확이었습니다.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일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이 당연한 권리가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들고 귀한 것임을 저는 온몸으로 겪어내며 배웠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들고 고달파서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저의 이 투박한 이야기를 통해 작은 희망이라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따뜻한 아침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동해 바다 위로 붉은 해가 서서히 고개를 내밀며 세상을 온통 금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찬란한 빛이 자유호의 가판과 저의 주름진 얼굴 위로 쏟아질 때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뜨거운 전율을 느낍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고 때로는 위험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믿고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고 제가 지켜내야 할 이 소중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윤을 꽉 쥐고 이제 더 넓은 바다를 향해 전속력으로 배를 몰아갑니다.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의 진동이 저의 심장 소리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지는 이 순간이 바로 제가 평생을 기다려온 진정한 삶의 시작임을 온몸으로 만끽합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저의 옷깃을 스치며 지나가고 갈매기들이 배 주위를 맴돌며 활기찬 울음소리를 내뱉습니다. 저는 그 소리들을 배경 삼아 저 멀리 반짝이는 물결 속으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오늘 잡을 물고기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저의 마음속에는 자유라는 이름의 가장 거대한 고래가 쉼없이 헤엄치고 있으며 저는 그 녀석과 함께 영원히 이 평화로운 바다를 누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뱃머리에 부딪혀 부서지는 하얀 포말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는 그 황황울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과 안도감을 가슴 깊이 새겨 넣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우리는 심포항의 한 어부가 마주했던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시렸던 항해를 함께했습니다. 집채만 한 혹등고래를 앞에 두고 작사를 내려놓았던 그 찰나의 순간, 그것은 단순히 사냥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제가 강요한 가짜 영웅의 삶을 버리고 내 가족을 지키는 진짜 아버지가 되겠다는 숭고한 결단이었지요. 그가 그날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은 은빛고래가 아니라 그 어떤 서슬퍼런 칼날도 꺾을 수 없었던 인간의 존엄과 자유였습니다. 수많은 탈북 사연을 접하지만 고래의 눈망울과 마주쳤다는 대목에선 저도 모르게 마른 세수를 해야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삶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당장 눈앞에 성과라는 작사를 던지느라 정작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의 눈망울을 잊고 사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가 목숨 걸고 넘어온 그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속에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따뜻한 물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먹먹하게 다가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선생님들의 삶 또한 그 망경우와 닮아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라는 배를 침몰시키지 않으려고 시린 바닷바람 맞으며 녹슨 엔진을 달래가며 평생을 버텨오셨지요. 할당량 같은 삶의 무게에 어깨가 짓눌려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술의 고단함을 잊으셨던 당신들 역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장들이십니다. 참으로 애쓰셨고 참으로 잘 살아내셨습니다. 이제는 긴장의 타륜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사연 속 주인공이 자유호의 갑판 위에서 맞이했던 그 찬란한 햇살을 선생님들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이 풍랑을 잘 건너왔노라고 참 고맙다고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자유의 다른 이름일 테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큰 월척은 바다 위의 고래가 아니라 내 품 안에서 비로소 편히 잠든 내 아이의 숨소리입니다. 부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항구에 가장 평온한 안식의 파도가 머물기를 소망합니다.